교수님이 좋아하는 BTS도 군대에 가나요? BTS도 군대에 가고 싶어 할까요? (5년) 전 방탄소년단을 주목하라. 앞으로 한류를 모르면 21세기 시장 경제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었었죠. BTS 모르면 못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다니 미국분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미국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수업하고 있는 미국 대학의 기계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애셔라고 합니다. 샘 교수님의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자 참여 방식을 통해 수업을 이끌어내시는데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는 수업 방식이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샘 교수님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교수님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다 알죠. 교수님의 유별난 BTS 사랑 덕분에 저도 BTS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직접 음악을 듣기 전까지는 K-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한국어도 잘 몰랐고 한국 문화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죠. 저는 오히려 여동생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 BTS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친구들과 BTS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어느 날 여동생이 저에게 BTS의 노래를 들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상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점점 BTS의 음악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팝 음악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군요. 특히 스프링데이와 다이너마이트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BTS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고 공부에 지쳐있던 저는 음악으로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추천해준 BTS의 노래들을 다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들은 노래가 라이프 고즈 온이었습니다. 가사의 위로와 희망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치 BTS가 제게 직접 말을 걸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후 저는 BTS의 음악을 더 찾아 듣게 되었고 그들의 인터뷰와 무대 공연도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BTS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BTS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그들의 음악을 통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BTS 멤버들이 차례로 군 입대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BTS는 저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존재였기에 그들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군대에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더군요. 저는 BTS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그들이 군대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검색해본 것은 한국의 군 복무기간이었습니다. 한국 남성은 대부분 18개월에서 2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TS 멤버들도 그 기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한다니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전보다 줄어든 거라니 예전에는 24개월 근무하기도 했다네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에서 지내야 한다니 다음으로 알아본 것은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훈련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의 훈련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군요. BTS 멤버들이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더욱 강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 군대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BTS 멤버들이 군대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기술을 배우며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그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게 될 거라 생각하니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은 덜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 군대에 대해 알아보니 BTS 멤버들이 군대에서도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샘 교수님도 만약 한국 정부가 그동안의 국가공헌이나 국위선양을 이유로 BTS의 병역 예외를 허용했다면 결과적으로 BTS를 한류와 동일시하는 셈이 됐을 것이라며 그것은 모든 한국적인 것을 포괄하는 한류의 정의에서 벗어나 한류의 폭을 좁히는 일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하시더군요. 교수님은 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BTS의 군입대 문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클래식 연주자와는 다른 사례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은 이미 오랫동안 군 면제가 이루어진 반면
BTS의 경우 이들을 위해 새로운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차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도덕관념 측면에서 공동체 지향성이 큰 나라라고 분석하셨습니다. BTS의 이번 입대 결정 역시 공동체 지향적 도덕관을 따른 결과로 본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도 개인주의적 도덕관 지향성이 큰 미국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를 조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것도 언급하셨죠. 수업이 끝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더군요. 전 한국의 군대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국의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톰은 무척 흥미로워하며 한국의 군사력이 강한 이유가 이 군대 제도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제이슨이 반발하더군요. 제이슨은 중국에서 유학 온 친구인데요. 착한 친구인데 평소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욱하는 성향이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 친구였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위상을 자랑하며 다른 나라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이슨은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그거 조작된 것 같은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5위라니 우리 중국이야말로 군사력 강국이지 전 중국이 세계 3위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넓은 대륙과 많은 인구 등이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1위를 한 미국도 2위를 러시아도 3위를 한 중국, 4위를 한 인도는 넓은 대륙과 많은 인구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에 반해 한국은 무척 작은 대륙과 인구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였죠.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라서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하니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러자 제이슨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군은 2015년 말 항공우주, 사이버 작전, 정보 수집, 전자심리전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였고 2018년에는 국무원 산하의 무장경찰과 국가해양국 산하의 해경을 중앙군사위원회가 차례로 흡수하는 등 법을 정비하여 군사력을 더 체계적으로 다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력과 비무력, 군사와 비군사, 정규와 비정규, 그리고 살상과 비살상 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중앙군사위와 당중앙군사위의 구성원이 같고 위원장이자 국가주석의 책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제가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짓자 자신의 아빠가 군사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잘 안다며 중국은 2049년까지 중국몽,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정치체제와 국제 시스템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현재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35년에는 1,500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을 가진 것도 이야기했는데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국제 최상급의 미사일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1.3% 규모입니다. 이는 한국 국방비 480억 달러의 4.4배, 일본 국방비 550억 달러의 3.8배, 대만 154억 달러의 13.6배에 달한다고 으스대었죠. 의외로 군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놀랐네요. 여기까지는 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풀어놓는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핵미사일 한 방이면 끝난다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군요. 그러자 한국 유학생인 윌리엄과 조용히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병력 규모가 큰 것은 인정해. 하지만 한국도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 수입도 많이 하지. 그리고 한국은 미군과 긴밀한 협력으로 다양한 훈련과 실전 경험을 쌓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독일 자주포와 비교할 때 비슷한 성능의 한국 자주포는 1문당 가격이 독일의 절반 수준이야.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한국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69%를 점유하고 있지.
하지만 제이슨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비할 바는 아니지. 전 저렇게 예의 없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제이슨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윌리엄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한국 무기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급 능력이 빠르다는 거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케이스지. 한국은 폴란드하고 2022년에 대규모로 무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기의 물량 중 1차 분인 K-전차 열대와 K9 자주포 28문을 4개월 만에 납품해서 화제가 되었지. 무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문에서 납품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했을 때 무척 빠른 수준이야. 군사력에는 물리적인 무기와 시설 등도 들어가지만 군인들의 훈련도 중요 요인일 것 같아. 한국은 징병제를 통해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해서 숙련된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 한국 군인들은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로 유명해.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이런 점을 훈련에 반영하지. 무기의 성능이 검증된 점, 무기 성능 검증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 한국 무기가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의 군사력도 상승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 이야기를 듣고 절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박한 군사 지식을 갖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이 친구 정체가 뭐지 하고 궁금했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막무가내 중국 유학생 제이슨도 꼬리를 내리더군요. 전 그날 이후 윌리엄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차분하게 자국의 이야기를 저렇게 똑똑하게 할 수 있는 친구와 친해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하죠.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출출해서 윌리엄에게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집으로 가서 같이 라면을 먹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전 한국 라면에 대해 들어만 보았지 먹어본 적은 없어서 잠시 망설였는데요. 윌리엄은 망설이는 제 표정에서 마음을 읽었는지 한국 라면 한번 먹어봐.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궁금하기도 해서 윌리엄의 집으로 함께 향했죠. 우리는 함께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라면 뒤에 적힌 레시피대로 끓이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누가 공대생 아니라고 할까봐 저렇게 정석대로 요리하다니 전 웃음이 나더군요. 실험하듯 물 500ml를 계량한 후 냄비에 넣고 먼저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넣고 끓인 후 스프를 넣었습니다. 달걀이나 파는 개인 취향이라며 매운 것을 못 먹는 절 위해 달걀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라면 스프를 넣자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살짝 매콤한 듯 했지만 직감적으로 맛있는 냄새라는 걸 단박에 눈치챘죠. 그리고 완성된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한국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라고 이야기하자 윌리엄이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라면은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음식이야. 특히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져 라고 말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 한국의 라면 문화가 궁금하더군요. 윌리엄에게 한국에서는 언제 라면을 먹냐고 묻자 한국에서는 라면을 간식처럼 일상에서 많이 먹는데 캠핑이나 여행 가서 먹는 라면은 더 맛있지. 그리고 시험 기간이나 늦은 밤에 출출할 때도 자주 먹어. 하고 말했습니다. 전 라면을 먹으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맛있다면 정말 자주 먹을 것 같아. 근데 이 라면은 얼마야? 내가 좋아하는 신라면은 미국 마트에서 1.5달러 정도이고 신라면 블랙은 2.5달러야. 일본 라면이 0.5달러 정도지? 아마 그럴걸. 일본 라면에 비해 한국 라면의 대표격인 신라면이 스텝에 신라면 블랙은 5배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라면을 맛본 이상 전 다소 비싸더라도 한국 라면을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라면은 다소 밋밋한 맛이라서 토핑이 없이는 먹기가 힘든데요. 한국 라면은 토핑 없이도 충분히 맛있었거든요. 제가 신라면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하자 여기 미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신라면이 있다면서 신라면 그린과 골드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 한국에 없는 신라면이라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인마트 가면 세금 포함해서 9.99달러에 파는데 한 봉지에 4개가 들어있다는 신라면 골드는 신라면 브렉처럼 프리미엄 라인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신라면 골드는 닭베이스의 버전인데 이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신라면이래요. 신라면 그리는 비건 제품이라고 했어요. 이민자들이 많은 미국이라 다양한 식문화가 있기에
비건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응용력도 뛰어나군요. 윌리엄은 기본 신라면을 좋아해서 선호하지 않지만 그린하고 골드 버전이 있는 걸 보고 신기했다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자 여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BTS 팬인 여동생이라면 한국 라면을 소개해주면 무척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BTS 팬이라 라면을 무척 좋아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윌리엄은 신라면이 아닌 새로운 라면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까르보나라 불닭 볶음면인데 여고생이라면 이걸 더 좋아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선물까지 챙겨주는 윌리엄의 마음에 감동하며 집으로 왔죠. 집에 와서 제 여동생 그레이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자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선물 같지 않은 선물 줄 거면서 기대하게 만들지 말라면서요. 전 한국 친구가 준 선물이라 마음에 들 거라고 했더니 바로 BTS의 나라 한국 뭔데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전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을 꺼냈죠. 그레이스는 돌고래 소리를 발사했습니다. 전 그레이스의 소리에 귀가 멎는 줄 알았지만 얼마나 좋으면 저런 소리를 낼까 하며 웃음이 났죠. 그레이스는 이거 구하기 엄청 힘들 거라며 가는 곳마다 품절이라고 SNS나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한국 마트뿐만 아니라 아마존, 월마트, 카스세이프웨이 등 미국 유통업체 체인과 소매점 대부분에서 까르보 불닭면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레이스는 흥분하며 사진을 찍은 후 불닭 까르보나라 라면이 내 손에 들어오다 라며 SNS에 올리더군요. 전 왜 저렇게 호들갑인가 싶었지만 동생의 행동이 너무 귀여워서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게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고 묻자 저에게 오빠는 너무 트렌드를 모른다며 최근 미국의 유명한 래퍼 카디비와 팔로워 1100만 명을 보유한 틱톡 인플루언서 키스리가 30분을 운전해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을 구매해서 만들어 먹는 영상이 올라와 무척 화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까르보나라면이 저절로 자기 손에 들어왔으니 이건 정말 행운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2개만 끓여보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라면 봉지부터가 핑크로 자기의 취향을 저격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희는 신중하게 레시피를 보고 라면을 끓여 먹어보았는데요. 인스턴트 라면인데도 까르보나라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까르보 불닭의 소스와 파마산 치즈가루 그리고 마요네즈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환상의 맛을 냈습니다. 동생이 사진에 올리려면 토핑이 있으면 더 이쁘게 나온다며 베이컨과 양파를 볶아서 토핑으로 올렸는데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죠? 만들기는 정말 간편한데 이런 맛이 나다니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그레이스는 웃으면서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겠냐며 미국에서 인기 만점의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서 미국 뉴욕타임즈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다룰 정도면 정말 대단한 인기이긴 하네요. 어쩌면 샘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강의하시는 게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에 꼭 알아야 할 국가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윌리엄에게 덕분에 동생에게 점수 땄다며 고맙다고 하자 여고생 너무 귀엽다며 다음에 한국 다녀오면 BTS 굿즈 하나 사줘야겠다고 하더군요. 미리 이야기하면 한국 따라간다고 할지도 모르니 비밀로 해야겠습니다. 전 다음날 윌리엄을 직접 만나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은 라면 몇 개로 고마운 인사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며 오히려 쑥스러워 하더군요. 제가 윌리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침을 하자 윌리엄은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며 걱정을 해주더군요.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자 따뜻한 국을 만들어주며 걱정해 주었어요. 전 국물 요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막상 이렇게 따뜻한 국물을 먹으니 몸이 따뜻해지고 컨디션이 한결 좋아지더군요. 자상하고 마음씨 따뜻한 윌리엄을 보자 전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인은 너처럼 이렇게 다 겸손하고 착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은 쑥스러워하며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꾸준히 하긴 해. 내가 그걸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나보다 더 남을 배려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며 말이죠. 하루는 윌리엄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이 소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중국인 친구 리와 대만인 친구 제이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가 제이를 향해 무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대만 사람들은 왜 자꾸 중국을 떠나려고 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데 왜 독립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리의 말투는 매우 공격적이었고 제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존중받고 싶어. 제이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만은 원래부터 중국의 일부였어.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변하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중재에 나서려 했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중재에 나섰어요. 리, 우리 모두 여기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야. 각자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지내야 하지 않을까? 제이도 그의 입장이 있는 거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제서야 리는 조금 진정되었고 다른 친구들도 함께 이야기하며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리는 중국의 보호 아래에서 감사해 해야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대만이 독립 선언하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전 이렇게 민감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중국 내에서도 매우 민감하고 감정적인 이슈 같은데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말이죠. 개인적으로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무시하고 대화하지 않는 태도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전 아직 아시아에 가본 적은 없지만 아시아에 가게 된다면 중국이 아닌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예의 바른 한국인들이 있는 곳을 여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며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싶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